2016년 1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한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쁜 연예인의 일상이라고 여겼죠. 9년이 지난 2025년 12월 이 장면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 불법 의료 행위 사건이 터지면서였습니다.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인에게 시술받았다는 게 확인되자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현무의 과거 링거 장면도 재조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전현무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팀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전현무 측은 23일 입장문과 함께 2016년 1월의 진료 기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총 3차례 1월 14일, 20일, 26일의 진료 기록부와 수납 내역, 처방 전까지 모두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의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이 처방됐고 수액은 치료 보조 목적이었다고 명시됐습니다. 소속사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 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처방 내역 중 한 가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급여 엠빅스백 열알 발기부전 치료제였습니다. 엠빅스는 성분명 미로데나필로 성관계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최대 3시간 동안 발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엠빅스백은 오로지 발기부전, 환자의 발기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 목적으로만 처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알 처방은 10회 사용분입니다.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3세 남성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비뇨의학계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약 20%에서 30%가 어느 정도의 발기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현무의 경우 또 다른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탈모 고민을 공개적으로 토로했습니다. 한때 머리숱이 많았는데 현재 윗뚜껑이 날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죠. 의학계에서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탈모 치료제가 일부 남성에게서 성기능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고합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복용자의 약 3%에서 15%가 성욕 감퇴, 발기기능 저하, 그리고 사정장애 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시알리스전 같은 장시간 작용형 약물을 병용 처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현무에게 처방된 건 엠빅스, 즉 단시간 작용형이었습니다. 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엠빅스는 체내에서 2시간에서 3시간만 효과가 지속되므로 탈모약으로 인한 지속적인 성기능 저하를 보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필요할 때만 쓰는 일회성 보조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전현무가 탈모 치료 중이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처방받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탈모 고민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할 뿐입니다. 고민이 자신의 의료 기록, 그것도 남성으로서 가장 민감한 성기능 관련 처방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것까지 공개했겠냐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의문점은 남는다는 반응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전현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차에 탄 행위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수액을 놓는 것도 위험해서 삼가하고 있는데 수액을 맞은 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엄 교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수액을 꽂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의료인이 없는 상황은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링거 투여 중에는 알레르기 반응, 혈관염증, 쇼크 등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며 환자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차량 내에서 혼자 링거를 맞는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전현무가 직접 주사 바늘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지혈하고 소독하는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 처치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의료 행위의 일부라고 봅니다. 한 의료 전문가는 공식 의료인에 의해서 지도를 받은 상황에서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적절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주사 아줌마가 와서 맞춰준 거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형태가 아니었는지 지도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나 또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았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액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엄중식 교수는 기록된 질병 모두 기도기 쪽 감염이자 경증 질환이라며 면역 저하도 아니고 타지도 아닌데 수액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수액 치료는 필수가 아닌 치료를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건데 안 해도 되는 치료를 굳이 차를 타면서까지 맞아야 했을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급성 인후염이나 편도염은 대부분 항생제와 소염제 복용만으로 치료됩니다. 수액은 탈수가 심하거나 경구 투약이 불가능하거나 면역 저하 상태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전현무의 진료 기록상으로는 이런 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의 재량으로 환자 상태를 고려해 수액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영양 구축 목적으로 수액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차량에서 이루어져야 할 만큼 긴급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전현무 측은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연장선입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의료 행위가 차량에서 계속됐다는 의미인데 이 연장선이 법적으로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왕진이나 응급 상황 등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전현무의 경우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 변호사는 의사가 병원에서 링거를 꽂아주고 환자가 집에 가서 링거가 다 떨어지면 스스로 바늘을 빼는 건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차량은 집이 아니다. 이동 중인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건 안전 문제가 있고 의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기소된다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한편 전현무 사건과 박나래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박나래는 의료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반면 전현무는 정식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기록, 처방 전, 수납 내역이 모두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링거를 맞았느냐는 것이지 누구에게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법적 무게도 다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는 만약 위법으로 판단된다 해도 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두 사건을 비슷하게 봤습니다. 박나래 사건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현무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점도 연상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전현무가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까지 공개한 건 이런 부정적 연상을 끊기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나는 박나래와 다르다를 정식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았다. 모든 기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장 사적인 정보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 선택이 효과적이었는지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라고 평가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발기부전 처방 공개는 불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은 이번 의료법 위반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쟁점은 차량에서 링거를 맞았느냐는 것이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전현무 측이 이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숨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방 내역 일부를 가렸다면 왜 가렸냐, 뭘 숨기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투명성은 확보했지만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대 남성의 성기능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불쌍하다. 너무했다. 공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40대 남성의 발기부전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탈모약 부작용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개인의 건강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민이라 해도 성기능 문제까지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현무는 선택했습니다. 의혹을 벗기 위해 이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만이 그 절박함을 알 테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이 공개로 인해 전현무는 영원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은 연예인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현무는 2025년 12월 20일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방송 경력 20년 만의 쾌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48시간 뒤 차량 링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48시간 뒤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일주일들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현무는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치욕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대상 트로피와 진료 기록부를 동시에 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공인의 삶입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약식 기소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법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판단은 이미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현무를 지지하고 어떤 이들은 비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고 어떤 이들은 냉소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의 원칙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 행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출장 진료, 재택 치료 등이 흔히 이루어집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둘째, 공인의 사생활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의료 기록, 특히 성기능 관련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공적 책임과 사적 권리의 경계는 어디인가? 셋째, 의혹 제기와 해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의혹은 쉽게 제기되지만 해명은 어렵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과도한 해명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박나래 사건의 여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명백한 불법과 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야 하는데 대중은 이를 혼동합니다. 언론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현무 사건은 이 질문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 공개는 필요 이상의 사생활 노출이었다는 점입니다. 링거를 어디서 맞았느냐와 무슨 약을 처방받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현무는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모든 걸 보여줘야 믿어준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의혹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진실은 천천히 밝혀집니다. 고발은 쉽지만 해명은 어렵습니다. 비난은 강렬하지만 옹호는 약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전현무 사건의 법적 결론이 어떻게 나든 사회적으로는 이미 많은 것이 소비됐습니다. 한 사람의 탈모 고민, 성기능 문제, 의료 기록이 전 국민의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일일까요? 필요한 감시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침해일까요? 답은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 속 연예인도
화면 밖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그에게도 존엄성과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현무 사건,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